자, 이번 시간에는 금지행위를 좀 볼 건데요. 여기 금지행위에다가 우리 별 3개 해주시고, 여기 이제 출제 회차 보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20회에서 30회까지. 뭐 16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는 탑3라고 하나 좀 적어주실래요? 우리 과목에서 탑3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셋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금지 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소위 금지 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의 종류의 금지 행위가 있어요. 우리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붙여줄게요. 개공 등의 금지 행위가 일단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공 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포함?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 얘네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나 저는 현재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거 해도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금지행위가 누구로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래.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의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이거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허용이 되는 건데 얘네한테는 금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금지를 시키냐면요, 이 금지행위는 대부분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개공 등이. 폭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폭리를 취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취하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취하고 싶으면 이걸 잘 배우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서 이걸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대신 그냥 하다가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금지행위니까 처벌받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 뭐 요령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출제위원들도 굉장히 재밌어 해요. 뭘 재밌어 하냐면, 예를 들자면 매매업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매매업을 출제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매매업을 하면 괜찮을까?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낸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똑같은 거야. 출제위원들도 이걸 하고 싶은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지 행위를 피해 나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뒷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뒷장을 좀 잠깐 넘겨보면, 뒷장,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금지 행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금지 행위인데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모두의 금지행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지행위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들도 여기에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금지행위가 두 가지가. 그래서 1항의 33조 1항과 33조 2항이 전혀 다른 금지행위구나. 뭐가? 대상 자체가 다르구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요도로 따지면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우리 본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제 요거는 뭐 해마다 나온다. 그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건. 자, 일단 이제 금지행위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의 금지행위. 자, 첫 번째 금지행위는 뭐냐면 이거를 하지 말래요. 매매업을 하지 말래. 여기다가 우리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할 수 있으면 매매업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실래요? 매매업을 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업만 해야 돼? 중개업. 그러면 중개업이랑 대리업이랑 같이 하면 폭리를 취한다는 거죠, 국가가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시면 급급매 아주 급하게 해가지고 사정이 급해서 나오는 물건들을 여러분이 1년에 한 건 이상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많이 들어오는 것만 3-4건씩 들어오고, 물론 경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금매를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럼 그거 물건을 뭐 해가지고 사서 팔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업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국가가 못하게 하느냐? 그 사람 사정이 급해서 내가 사서 팔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순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는 거야? 폭리, 너무 많은 돈.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급매로 물건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응? 뭐 가족 이름으로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명의 자체를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가 매매업의 형태를 띠려면 개공이 매매 사업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사고 팔고 해도 중개업도 같이 해도 상관은 없잖아. 이따 이제 배우자의 얘기를 좀 해드릴 거야. 배우자는 조금 여기 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이 매매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배우자의 명의로 매매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또 직접 거래라는 게 있거든. 그것까지 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업은 일단 금지행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업을 하면 안 되니까 한 번 하는 건 괜찮아요, 안 돼요? 괜찮아. 그리고 임대업도 괜찮아. 매매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분양대행업 같은 거는 밑줄을 좀 하나만 잡을게요. 분양대행업은 매매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업은 내가 개공이 사서 팔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매매업이면, 분양대행업은 분양해 주는 거를 대행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보면 요 말과 요 말은, 자, 여기다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밑줄 한 번만 하실 건데, 왼쪽 오른쪽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돼. 분양권 매매업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분양권 자체가 중개대상물이잖아요. 장래의 건축물이니까 이 분양권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행위야, 당연히. 그렇죠? 근데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는 그냥 전형적인 뭐야? 알선업이자. 알선업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중개업이지. 이건 중개업이라고. 이건 중개업이면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분양권 매매업은 당연히 금지행위지만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이건 상관없다고, 중개업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사무소 계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여기 알면서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개공. 여러분은 개공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아무한테나 받고 싶어요? 아니면 딱 정해진 사람한테만 물건을 받고 싶어요? 아무한테나?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건을 받으면 안 되냐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소위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한테는 물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의뢰를 받거나, 그러니까 나한테 물건을 주는 사람이 매도인이거나 임대인이거나 이건 좋은데,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줘요.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절대 협력하지 말고 공동 중개도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합법적인 개공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하고 자꾸 협력을 해버리면 실무에서 누가 없어지질 않아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없어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알면서 협력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르고 협력하는 건 어때? 모르고 내가 물건 받은 거는, 그건 금지행위가 아닌 거지. 근데 뭐 하면서 의뢰를 받거나 뭐 공동중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면서, 고의를 가지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합법적 개공한테 받거나 아니면 의뢰인한테 받거나 이게 가능하고,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의뢰를 받는 이런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지행위에다가 따로 별 하나만 해줄게요. 금지행위는 3번과 6번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금지행위는 3번과 6번이 특별히 중요한데, 자, 3번 금지행위는 뭐냐면요, 살해,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라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금품 초과수수라고 해요. 어순을 좀 바꿔가지고 금품 초과수수라고 하는데, 이게 왜 금쟁에서 제일 잘 나오냐면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례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손님 10명 중에 되게 흔한 일인데 한 3명 정도는 중개 보수를 줄 때 봉투를 2개를 준비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흔한 경우예요. 봉투 2개. 자, 봉투 하나는 뭘 담아서 줄까요? 응? 중개 보수. 하나는 또.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제 무슨 의도냐면, 이제 하나 또 주면서 이렇게 얘기 항상,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식사나 한번 하시죠. 아니면 이거 애들이 만약에 개공 애들이 어리라 그러면 애들 과자나 한번 사주시죠. 이런 식으로 줄 때가 되게 흔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주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고맙다. 고마우면 중개보수만 주면 되지. 근데 고맙다라는 의미로 주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강해요. 뭐 있을까? 뭐 어떤 의미? 고마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큰 의미. 다음에 좋은 물건 있으면 나한테 좀 꼭 좀 연결해줘. 예를 들면 그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우리 중개업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받으면 명목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례든 증여든 어떤 명목을 따지지 않고 그걸 받으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금품 초과수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처벌받는다고. 몇 년, 몇 천의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금지행위가 요 3번이에요. 금품 초과수수. 왜냐하면 개공들이 돈을 주겠다는데 여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러면 여기 금품 초과수수를 이제 좀 제가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볼 건데, 명목은 안 따진다. 이거 수고비든 식사비든 간에 명목은 안 따져. 어떤 거라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초과라는 거는 법정 한도를 넘어가야만 그게 그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도를 넘어가면, 법정 한도를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왜냐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무효면 이거를 원인 없이 받은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환해야지. 그래서 반환해야 되고요. 한 번만 더 전개. 반환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된다. 아니면 여기 왼쪽에 있는 처벌은 당연히 받는다. 처벌은 받는다. 이렇게 하나 적어줄게요. 그래서 3종 세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무효, 반환, 처벌까지 돼야 돼. 그래서 절대 우리는 금품 초과 수수를 해서 받으면 안 된다.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금품이 뭐냐 이거야. 금품. 요거 우리 제가 한자 잠깐만 여기다 좀 써드릴게. 금품은 쇠금자에다가 물건품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금품 되게 쉬워요. 금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이 뭐겠어? 돈, 현금도 받으면 안 돼. 품이 무슨 품자냐면 물건 품자거든요. 그럼 돈이나 뭐나 물건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 금품으로 볼 거니까. 그래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물건이나 금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거라도. 근데 시험에 좀 나왔던 걸 좀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행운의 열쇠를 받았대. 보통 우리가 행운의 열쇠를 뭘로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선물하죠? 금으로. 딱 걸린 거지. 금 받은 거니까. 그리고 동양화는 이제 뭐냐면 손님이 화가예요. 의뢰인이 화가인 거야. 그래서 뭐도 받고 이제 보수도 받고 그 화가인 손님한테 그림도 하나 받았어. 그쵸? 그럼 그게 일종의 뭐예요? 금품이야. 물건으로 받았으니까. 쌀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손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야. 그 농지 중개 해줬더니 그분이 뭐 해줬냐면 쌀 2가마를 줬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금품이야 이것도. 쌀도 금전적 가치가 있으니까. 최근에 나왔던 게 지분이 나왔는데, 지분은 어떤 뭐 부동산의 지분 몇 %를 이렇게 개공이 받은 건데, 지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도 금품이야. 근데 지분은 뭐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따라서 뭘로 본다? 금품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 건데, 금품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금품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중개를 해줬는데 그 아파트에 BTS 멤버들이 산대. 7명 다 산대요. 그래서 그거를 중개를 한 다음에 보수는 당연히 받고 법정 한도까지 받고 사인 CD를 받았어. 왜냐면 내가 BTS 팬이거든. 그쵸? 자, 여기까지 듣고 금품 초과 수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그 멤버 7명이 사인한 CD를 받았다고. 금품 초과 수수 한 거예요. 왜? 사인을 받아서 아니면 CD를 받아서. CD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사인을 받는 거는 상관없어. 내가 이제 그건 팬이니까. 그럼 사인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CD를 사서 사인만 좀 해서 주세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인된 CD를 받으면 그 CD가 금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BTS 멤버 7명이 다 사인한 CD는요, 가격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도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엄청나게 금품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뒷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요 니을번은 수수한 거냐 안 한 거냐의 쟁점인데, 여기 맨 앞에부터 맨 뒤에까지가 전부 대법원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거는 실무에서 이런 일들이 다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항목인데, 하나씩 여러분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 이제 시간은 충분히 드릴 건데, 어떤 개공이 금품을 초과해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요구만 했어요. 약속하고 달라고 요구만 한 거야. 자, 받은 거예요? 수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X라고 하시겠습니다. 자, X는 수수 안 한 거다. 금지행위 아니다. 자, 이번에는 금품 초과 수수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손님이 안 주는 거야. 그 약속한 것만큼은.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달라는 소송. 소제기.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예요. 왜요? 안 받았으니까. 소송만 제기했잖아. 자, 이번에는 받았다가 반환했어요. 반환은 받았다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애초에 받은 적이 없으면 반환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거는 받은 거로 봅니다. 오, 동그라미는 처벌한다는 얘기야. 아까 이거 반환은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좀 어려워. 착오를 일으켜서 많이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공이 중개부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보수 배우는데, 만약에 50만 원이 산출 보수인데 500만 원을 받아버린 거야. 왜? 계산착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받은 거지. 손님은 아무 생각 없이 주고. 그러면 이거 처벌한다?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응? 취소 아니면 취소 안 된다. 취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착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느끼면은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천만에 만만에 취소 못합니다. 이거는 착오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벌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개공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보수를 구할 때 착오 일으키면 안 돼.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우리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대 초반인 남자아이가 뭐 발목에 뭐가 생겨가지고, 발목에 복숭아뼈에 뭐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절단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왼쪽 발목이면 오른쪽 발목을 잘라버린 거야. 그 착오를 일으킨 거지.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잘못 자른 걸 알은 거야, 의사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붙였어. 이게 붙이는 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붙였어요. 다시 이제 잘랐다가 붙이니까 재활을 해야 되잖아. 그 재활을 그 병원에서 알선한 무슨 숙소가 있었대요. 그 병원에서 알선한 숙소에서 살면서 재활을 치료하는데, 얘가 이제 이거를 무슨 그 SNS에다가 글을 올린 거야.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보니까 얘가 원체 착하더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다는 거지. 왜냐면 자기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뭐 수술을 했는데 뭐 살집도 알아봐주고, 뭐 치료비도 안 받고, 뭐 그거를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에다가
그게 고마운 게 아니고 너 인생을 살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게 고마운 일이 아니라고. 너는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문제. 거기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써준 거지. 근데 그거가 굉장히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다. 올 초에.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사는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지.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도 이제 잘 나오는데 수표를 받았는데 또는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뭐냐면 그 수표나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막지를 못한 거야. 입금을 못한 거야. 은행에다가. 그러면 수표를 최종적으로 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한 사람이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왜요? 부도 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표를 받기는 했어. 그렇죠? 그럼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거는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이건 받은 걸로 봐야 돼요. 왜 받은 걸로 봐야 될까요? 받았으니까. 부도가 난 건 나중에 사정이 바뀐 거죠. 이건 받은 걸로 보면 처벌합니다. 아주 잘 나오고 다 잘 나와요 여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수표를 받을 때 그 수표가 무효였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요. 내지는 부도난 수표를 받은 거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거는 안 받은 거야. 왜 안 받은 거야? 애초에 수표가 아니었던 거야. 무효인 수표니까. 그죠? 이거는 가치가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받은 거니까. 부도난 거랑 무효 수표는 전혀 달라, 성격이.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수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 아직 우리 본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상가 중개를 할 때는요. 보수도 일단 받고 이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리금 아시잖아요, 그지? 권리금. 이 권리금을 알선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그 수고비 쪽으로 좀 받아도 괜찮아요. 왜 수고비 쪽으로 받아도 되냐면 권리금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이 법에서 수고비를 받던 뭐를 받던 관여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수고비를 좀 받았어요. 권리금 소개해주고 우리 개공이 수고비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랑 둘 다 받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둘 다 같이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면 포괄적으로 받은 거야. 한 번에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근데 이걸 준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왠지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야. 내가 많이 줬다고.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었냐면 이거 받아도 되는 돈 안 되는 돈, 위에 거 되는 돈, 이거 같이 받으면 된다. 그래서 포괄적 수수는 X. 네, 이거는 금품 초과 수수 아니다. 자,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금전채권이 이렇게 나오죠.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바꾸면 받을 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받을 돈이면 돈이잖아, 돈. 돈이면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이 금전채권에 매매 알선했다. 이거는 그 권리금하고 똑같아. 이거는 우리 중개 행위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게 옆에다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으세요.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시고 화살표 하나만 해보고 여기가 이제 한도예요. 법정 한도. 그러니까 보수는 어디를 넘어가서 받으면 안 돼. 지금 한도를 넘어가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넘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뭐를 잘 물어보냐면 여기까지는 받아도 돼, 안 돼? 여기까지는 받아도 되죠? 이건 유효예요. 받아도 된다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화살표를 하나로 했으니까. 근데 무효인 부분이 뭐냐? 여기가 무효라는 거죠. 여기가. 네. 근데 이 무효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화살표를 하나로 그렸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그럼 이게 하나의 법률행위인 거예요.
하나의 법률행위. 근데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일부 유효, 일부 무효라는 법리에서 이거 민법 시간에 이걸 잘 물어봐. 우리 과목도 물론 잘 나오는데 여기만 무효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된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초과 부분만.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라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반환도 다 돌려줘야 돼? 아니면 무효인 부분만 돌려주면 돼? 무효. 전부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여기 거짓된 언행,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에다가 각각 채색 하나만 해주실 건데, 우리 개공은 손님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개공이 손님한테 거짓말을 전혀 안 해요? 아니면 매일같이 해요? 응? 거짓말. 몰라요 하지 말고 그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개공일 때 손님들이 오면 하루에도 몇 명씩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겠어요? 아니면 매일같이 하겠나 생각해봐요. 하겠죠. 왜냐면 나는 영업을 하는 입장이고 서비스 업종이니까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동네 사시잖아, 대부분.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개공이고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기 학군이 어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학군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좋아요라고 답변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떠나서.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짓말까지 금지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영업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를 하지 말라는 거냐면 어떤 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중요한 거. 중요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지 보세요. 중요한지 안 중요한 건지. 여기에 어떤 부동산이 맹지가 있는데, 맹지 여러분 아시나요? 맹지? 네, 맹지가 뭐예요? 도로가 없는 땅. 도로가 없는 땅. 네, 그러면 맹지가 있는데 내가 맹지를 살려고 하는데 도로가 뚫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근데 손님 입장에서 보면 맹지의 도로가 가운데 뚫린다고 얘기를 이렇게 들은 거지. 그럼 그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아니했을 정도의 거짓말은 금지행위로 봅니다. 그죠?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면 금지행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르치게 한다라는 행위는 그 밖의 방법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자기도 물론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금지행위지만 부작위라는 행위도 이제 금지행위에 들어가는데, 이 부작위는 뭐냐면 숨기는 거, 이거를 부작위에 의한 금지행위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왔거든요. 근데 개공은 그걸 알아. 그게 잘못된 거를. 근데 말해주지 않았어. 그 손님이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그것도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사실과 다르다면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위반하면 몇 년 몇 천에 들어간대요. 1년 1천이에요. 여기까지 말고 이제 3년 3천으로 넘어가는데 5에서 9까지는 형벌이 더 세집니다. 이제 3년 3천. 그러면 1에서 4까지는 국가에서 볼 때, 나라에서 볼 때 아주 뭐 엄청난 폭리는 아니더라도 이게 폭리를 취하니까 못하게 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5에서 9까지는 그게 폭리의 폭이 더 넓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세게 처벌을 합니다. 5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증서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이거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1번 금지 행위는 뭐였냐면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매매업을 우리 1년 1천이라고 했었잖아요. 1번 금지 행위. 근데 여기 5번에서는 뭐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을 하면 3년 3천으로 처벌하겠대? 증서. 그럼 증서는 중개 대상물이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아니니까 1번하고 5번을 따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서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겁니다. 아니어야 증서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증서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청약통장, 이런 거를 증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봇대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서울에는 전봇대가 많이 있지도 않지만 전봇대 가끔 있잖아요. 전봇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냐면 청약통장 삽니다. 밑에다 뭐라 그러지만 청약통장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불법이긴 하지만, 근데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개인으로 이거 사고 팔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다 전화해 보잖아요. 거기에 뭐 전봇대다 붙여놓은 사람들 거의 10중 8구는 개공들이야. 왜냐하면 통장을 이렇게 사서 팔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업으로 하게 되면 이 5번 금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청약 통장을 얘네가 사서 뭐를 하냐면 통장을 사가지고 그냥 프리미엄 받쳐서 대파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통장을 사가지고 이게 살 때 보통 한두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수백 개 통장을 사요. 그리고 이 통장 거래를 대체적으로 언제 하냐면 신도시 발표가 나면 한다고. 그럼 예를 들자면 뭐 가령 뭐 어디 정도 있을까? 위례 신도시 발표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막 통장 거래가 활발하거든. 근데 왜 통장을 거래하냐면 내가 1순위 어떤 자격은 1순위 자격은 되는데 통장 그러니까 넣어서 분양받고 할 돈은 없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근데 자격은 돼. 무주택 세대 주고 뭐 이렇게 되고 거의 막 80점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꼬셔가지고 청약통장을 매수를 해요. 그 불법이긴 한데 매수를 해서 청약을 하는 거야. 근데 청약을 하는 것 자체를 통장 산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청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첨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명의자가 당첨이 되는 거야. 그럼 분양계약까지 쳐. 누가? 그 통장 명의자가. 그래서 분양계약까지 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분양권이 되는 거야. 분양권은 사고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통장 거래할 때는 밑서류라고 해가지고 한 이만큼을 받아. 서류들을 뭘 받냐면 이거 뭐 나중에 분양받아서 분양권이 되면 전매할 수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름 쓴 사람한테 팔겠다라는 거를 다 이렇게 써주고 인감증명서도 붙인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인감증명서 다시 뭐 발급해 주겠다라는 것들이 다 이제 각서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 거래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막 100몇 개씩을 사가지고 이거를 당첨을 이렇게, 왜냐면 여기 가산점이 높을 테니까 대부분 당첨이 될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분양권 전매하려고 하는 거야. 다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일이라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일확천금을 벌고 싶다. 이걸 하셔야 돼. 이게 정말 돈 되는 거라고. 불법이긴 하지만 정말 돈 되는 게 이거예요. 아주 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증서에 해당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는 분양권, 입주권. 이거는 이제 중개대상물이니까. 그리고 상가, 분양, 계약. 여기다는 밑줄을 좀 하나만 잡을게요. 상가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가 분양권 같은 것들은 우리 증서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게 중개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 항목에다가 우리 별 한번 해주시고, 아까 제가 우리 금쟁이는 3번과 6번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6번에 직접 거래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쌍방대리에다가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직접 거래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직접 거래가 뭐냐면 손님이 금매 물건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개공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면 이거에 걸려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고, 그러니까 의뢰인이어야 하고, 그 의뢰인과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금매 물건을 갖고 있는 손님하고 개공이 거래를 하면 그걸 내자로 무슨 거래라고 부른대? 직접 거래. 그러면 직접 거래를 하면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그 금매로 판 의뢰인을 아니면 사들인 개공을 처벌하겠다는 거지. 개공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공의 입장에서는 처벌도 안 받고 그 물건을 사고 싶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그동안 해왔냐면 배우자 이름으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편이면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직접 상대방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들 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됐어요.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배우자도 포함이에요. 배우자 왜 포함이냐면 이 배우자의 명의로 그 의뢰인의 물건을 사들이거나 팔거나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법원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나 썼어요.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니까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므로 쉽게 말하면 누가 좋으면 누구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좋으면 부인도 좋은 거고 반대로 부인이 좋아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그럼 누구도 좋은 거야. 남편도 좋다고 본 거야. 이거를 무슨 체라고 본 거야? 봤다고요?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본 거지. 네? 경제적 공동체. 자, 그러면 공무원인 남편의 부인이 명품 백을 받았어. 뭐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집중해서 들으세요. 공무원인 남편의 부인이 명품 백을 받았다고 300만 원짜리 그 디올백을 받았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러면 누구도 좋은 거야. 공무원인 남편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배우자는 사실 받아도 돼.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데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공동체로 대법원이 계속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좋은 거야. 공무원도 좋은 거지. 그럼 공무원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무슨 죄로 처벌해야 돼? 공동체 죄? 이건 없고 무슨 죄? 뇌물수수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 간에는 이 원리를 오래전부터 확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뭐 그냥 재밌는 일인가. 이게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아주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손님이 막 절반 가격을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개공인 내 이름으로 사들이면 안 돼. 배우자 이름으로 사들여도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야 되겠어. 나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고. 출제위원들도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자, 예를 들자면 나의 부모님 이름으로 산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부모님 이름으로 사면 그건 직접 거래는 아니거든요. 배우자가 아니니까 부모님은.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돈은 내 돈이고 명의만 부모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게 명의신탁에 걸려.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걸린다고. 되게 세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부모님의 돈으로 부모님 명의로 사들이는 거, 사게 만드는 거, 이거는 상관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야.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나한테는 실익은 없는 거지. 물론 부모님이 뭐 싸게 사셔서 좋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실익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다른 계공의 중개를 통한다면 이거는 뭐가 아니다. 직접 거래가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 어떤 거를 생각해도 다 직접 거래 이거나 실효성이 없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손님이 50% 할인해서 금매로 팔겠다. 어떤 부동산을. 여러분은 이거 한 달 안에 진짜 원 가격 받고 100% 받고 팔 자신 있어요. 한 달 안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손님이 그 대신 조건을 붙였어.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계약금 10%를 주고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이야. 되게 급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돈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옆집 사무실로 가야지.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손님한테 이거를 제가 사드리거나 저의 배우자 이름으로 사드리는 거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다른 계공을 통해서 우리 거래하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손님하고 저하고 옆집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씁시다. 손님이 오케이 하면 거기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직접 거래를 피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제가 중개 실무 강의하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은요 한 달 수익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업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달에 수입이 빵원일 수 있어요. 중개업은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 이달에 수입이 빵원이면 나 이 중개업이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년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 1년 연봉이 얼마인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러한 물건들이 금매 물건들이 1년에 한두 건은 반드시 온다고. 그럼 그걸 놓치면 안 돼. 무조건 뭐 해야 돼? 그거 사고 팔아야지. 그걸 하면 연봉은 빠진다니까. 연봉 이상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걸 넘길 자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손님이 금매로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 사정이 급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건이 뭐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사람 사정 때문에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그럼 내가 당연히 잡아야지. 그렇게만 해도 1년 연봉은 충분히 빠지는 업종이 이 중개업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돈 없다 그러면 뭐 돈 있는 뭐 일가 친척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뭐 부모님 돈이든. 이게 확실하다면 넘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런 거 안 하고는 이 중개업을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쌍방 대리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쌍방 대리는 자, 한 명의 변호사가 있어요. 한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한다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명의 변호사가 원고, 피고 모두 대리한대.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 제가 볼 때는 한 명의 변호사가 원고, 피고 다 대리하면 합의도 잘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왜 위반이냐면 그 변호사가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전문 직업인이라서 양쪽 대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한쪽만 대리하는 건 해도 된다, 안 된다? 되고, 그 다음에 이행 업무에 대한 쌍방 대리. 이행 업무에 대한 쌍방 대리는 양쪽을 대리해서 뭐 중도금 처리해 준다든가 잔금 처리해 주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거는 양쪽을 대리해서 계약서 쓰고 이런 거를 하면 개공이 어느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다 3년 3천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가 있어서 여기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직접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다도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별 하나만 할게요. 자, 아까 손님이 가져온 물건이 너무나 좋아서 개공의 이름으로 사드리면 직접 거래, 개공의 배우자 이름으로 사드려도 직접 거래라고 그랬죠. 유일한 대안은 어떻게 하는 대안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개공이 없는 동네도 있지. 그러니까 막 반경 5km 안에 중개사무소 아예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사드렸을 때 최악의 경우 나는 3년에 뭐를 가야 돼? 징역. 갔다 왔어. 징역을 갔다 왔어요. 내가 사드린 그 물건은 여전히 내 거다 아니면 내 거가 아니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법상 효력은 있다는 거예요. 직접 거래 위반해도 이것도 굉장히 잘 내. 제일 재밌잖아,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직접 거래의 효력은 있다. 그게 무효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에 탈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탈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 빼먹는 거. 우리 이제 불법적으로 세금을 빼먹는 건데 탈세를 목적으로 우리 등기 같은 거 안 된 부동산에 전매, 이 전매는 미등기 전매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개하는 등, 여기다 채색 잡으세요. 투기를 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옆에다가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놓겠습니다. 이게 좀 7번이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사례 하나 좀 적어 놓읍시다. 자, A가 B한테 팔고 B는 다시 C한테 팔았어요. 매매.
등기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A에서 B로 한번 등기 쳐야 되고, 그렇죠? 네. 또 B에서 C로 등기 쳐야죠. 이렇게. 이때 국가하고 지자체는 과세할 수 있잖아. 여기서 한번 과세, 여기서 한번 과세. 맞죠? 네. 그런데 이 매매가 초단기로 이루어졌어요. 한 달, 두 달 사이로 이루어지면 얘네가 어떻게 등기를 치는 경우도 덜어 있냐면 A에서 C로 등기를 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무슨 등기? 생략. 이거 생략. 한 번만 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에서 C로 갔잖아요. 맞죠? 그러면 최종 소유자한테 가 있는 거 맞지? 이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그래요. 가 있잖아 제대로. 그러면 이 등기 유효 무효? 이 유효하다고. 이 등기 자체가 잘 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효하고 처벌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이런 등기를 하려고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 등기는 유효하지만 처벌은 해야 돼. 누구를요? B를? A를? 둘 다? 아니면 셋 다? 그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판사야. 누구를 처벌하고 싶어요? A, B? C는? C는 아니라고? 자, C는 B하고 매매했죠. 그럼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 B한테. 근데 지금 누구한테 등기 넘겨받았어? A한테. 3명 다 처벌합니다. 3명 다.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 C가 금지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은 달리 말하면 투기를 한 거라고. 그럼 여기서 금지 행위는 누가 했냐면 A하고 B는 거래했으니까 둘 다 알아. B하고 C도 거래했으니까 둘이 알아요. 근데 A하고 C는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미등기 전매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중간에 누가 끼일 수밖에 없냐면 개공이. 이거 다 중개해 준 개공이. 그래서 개공이 총지휘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를 금지 행위로 처벌하겠다? 개공을. 얘가 금지 행위를 한 거예요. 얘를 3년 3천으로 처벌한다. 얘네들은 투기를 한 거고 여기는 투기를 한 거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거는 얘네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좀 세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들어가요. 3년 1억이야. 근데 여기는 3년 3천.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한 거는 A, B, C고 이거를 조장한 게 누가 된다는 거예요? 개공이. 이해됐죠? 네, 그래서 조장을 하지 말라는 게 금지행위. 여기서 이제 중간에 얘네가 차익이 있었냐 없었냐는 안 따져요. 무슨 얘기냐면 A에서 C로 미등기 전매 칠 때 돈을 좀 남겨 먹었냐 안 남겨 먹었냐 이건 안 따진다고. 따질 이유가 뭐 있어? 이거 질서 자체를 위반시켰으니까 무조건 처벌해야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변동 제한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역 거의 대부분이 투기괄지구예요 지금. 이게 지정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투기나 많아 지금 거래 절벽이야. 거래가 아예 안 돼. 뭐 거의 1000세대 아파트 있으면 진짜 한 달에 한 건 쓸까 말까. 뭐 투기는 고사하고 거래 자체가 안 돼. 지금 상당히 심각한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이걸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마 정권이 바뀌면 좀 바뀌어야 돼. 이 기조 자체를.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가 제한이 되거든요. 이거를 중개하는 게 요 투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개하는 것 자체가 금지 행위로 보는 거고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B는 뭐 크게 중요할 거 없고. 자, 8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여기다 밑줄 하나만 잡으시고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잡아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거를 이제 금지 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사례를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 이 사례를 좀 꼭 좀 적어주세요. 이 사례 되게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름하여 자전거래라는 게 있어요. 자전거래. 자, A라는 계공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자 계공이었는데 A가 B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데 이 B는 A의 딸이에요. A의 딸. 근데 시집간 딸한테 이제 팝니다. 자, 아버지가 시집간 딸한테 아파트 파는 거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다. 그거 불법은 아니지. 예. 근데 여기에서 얼마를 업해서 파냐면 2억을 업해서 팔아요. 시세보다 2억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딸한테 된다.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어요. 딸은 일주일 있다가,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C한테 팔아요. 다시 매매합니다. C가 누구냐면 B의 남편이에요. B의 남편한테 일주일 있다가 다시 팔아요. 이때 또다시 얼마를 업하냐면 2억을 업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산 거를 2억 업해서 산 거를 자기 남편한테 일주일 있다가 2억을 또 업해서 또 팔아요. 남편은 다시 일주일 있다가 A한테 또 팔아요. A한테. 자, 그러면 C와 A는 무슨 사이예요? C와 A는 무슨 사이야? 장인 사이예요. 네, 그래서 매매합니다. 이렇게 매매해도 돼, 안 돼? 상관은 없어요. 네. 다시 2억을 업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의왕시에서 있었던 일이야. 의왕시 아시죠, 그죠? 근데 8억짜리를 10억, 12억, 14억에 거래한 거야. 이거를 2주 사이에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아파트가 뭐 되는 것처럼 느껴져. 폭발적으로 막 지금 하루 지나서 막 몇 억씩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순진한 실매수자가 하나가 나타나요. 실매수자가 D예요. 여기는 실매수자. 매매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또 매매를 해요. 얼마 업해가지고 2억을 다시 업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2억이 어떻게 2억이냐면 다 합한 거에 2억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8억 나가던 아파트를 16억에 팔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야. 이 자전거래, 의왕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래놓고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세금 내고 하면 되지. 그리고 등기는 어떻게 쳐야 돼?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해야 되고 여기서도 해야 되고 여기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것들이 등기를 하기 싫으니까 등기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 이 계약을 모두 해제 신고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해제 신고할 수 있어. 해제 신고했다는 거는 이 계약이 깨졌다라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해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해도 돼. 해제 신고된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올라 있다가 빠졌어. 그러니까 얼마짜리가 얼마에 거래된 기록만 남냐면 8억짜리가 16억에 거래된 기록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해봤어요. 이거 너무나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D를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너는 바보냐? 너 바보도 아닌데 왜 8억짜리를 16억에 사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그게 아니고 여기 개공이 보여준 게 막 일주일에 2억씩 올라가는 거. 나 안 사면 내가 뭐 이게 20억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싸게 산 것처럼 생각해서 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이제 실거래가 사이트에 내려가면 이렇게 주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가 되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요렇게가 일가족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누구를 처벌을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싹 다 D는 처벌하면 안 되지. D는 손해본 사람이에요. B 빼고 A, B, C. 자, A는 뭘로 처벌할 거냐면 금지행위로 처벌할 거예요. 요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니까 A는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 다음에 B와 C도 처벌해야죠. 이게 전형적인 사기예요.
사기죄로 처벌을 할 거야. 그럼 얘는 사기 안 쳤어? 여기 사기도 쳤어. 사기도 쳤죠. 얘는 금지 행위와 사기의 병합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모두 처벌을 받은 사례예요. 돈은 벌 수 있어 없어? 돈. 벌 수 있겠죠? 이런 거. 돈은 벌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해가지고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2천만 원씩만 업해가지고 2천만 원씩만 업해가지고 한 8천만 원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 앞에 분이 좋다고 그러셨어. 그리고 이거는 수사해도 적발하기 어렵잖아. 8천만 원 정도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 맞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개업이. 그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이게 너무 많은 어떤 그 시세 조작행위라고, 시세 조작 이런 거는 처벌하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를 구성한다 이런 말 썼는데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체가 개공의 단체예요. 개공의 단체. 여기가 노원구잖아요. 그러면 노원지회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노원지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36회 합격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36회 합격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가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참고로 여기 노원지회에는 5,000명의 개공이 이미 가입돼 있어. 여기에 여러분 가입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죠. 근데 왜 하고 싶어요? 여기에 가입을 안 하면 이걸 못 한다고. 이거 공동중개 여기 개공하고 협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못 하니까 이거를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얘네가 뭘 요구할까요? 뭘 요구해? 돈. 얼마 정도 요구하냐면 이게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 최소 5천에서 최대한 1억 5천 이 정도. 여기 노원도 되게 세다고 하더라고. 뭐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가입비. 돈 요구. 누가? 얘네가. 그러면 누구를 처벌하겠다? 국가가 누구를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돈 준 합격자를 처벌해야 돼. 이 개공의 단체에 속한 애들을 처벌해야 돼. 이 단체 구성원 애들을 처벌해야지. 그렇죠? 여기 5,000명 다 처벌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사례가 있어요. 여기 강북도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북에서 한 2번 정도 있었고 이게 처벌한 사례가,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도 한 2번 있었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 처벌한 사례가 한 4번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을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거를 만약 요구받으면 돈을 줄 게 아니라 신고를 하시라고. 신고. 어디다 신고하느냐?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어디다 신고하는지. 경찰서 이런 데다가 신고하면은 경찰관들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이게 죄가 되나요? 이런다고. 모르고 신고하는 곳이 있다.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할 건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이제